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현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만약 파혼을 하지 않았다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했을 테지만 예비 시댁이 저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일들로 인해 즉각 결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었고 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었죠. 제 직업은 변호사이고 예비 신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재력이 많았던 예비 시댁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예비 시모는 모든 걸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변호사 며느리를 본다고 저와 예비 신랑이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을 분당에 마련해 주셨고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동산도 같이 하셨던 시댁 집안은 건물이 몇 채나 있었는데 그중 분당에 있던 빌라는 17억 정도 된다는 말을 예비 신랑을 통해 듣게 되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시부모님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예비 신랑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주시는 건 다 받으라고 했었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호의가 좀 의심스럽긴 했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저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에게 1억의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더라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통해 다시 돌려보냈었죠. 아무 조건 없는 거니 그냥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본다고 둘러댔어요. 예비 신랑이 차를 가지고 돌아가자 제가 1억의 외제차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잠시 뒤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하셨는데 선물을 거부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왜 선물을 받지 않은 거니?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 줬는데 내 아들을 통해 다시 돌려준 이유가 뭐야? 아,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싼 차를 선물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신경 써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해요. 보통 같으면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덥석 받았을 텐데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선물해 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인데 비싼 외제차를 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정식 며느리가 되면 그때 받든지 할게요. 시모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대화를 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부모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저처럼 부담을 느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고가의 외제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입장이 좀 달랐었죠.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마음에 계속 걸리다 보니 저녁에 시댁에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에 기분 좀 풀어드릴 겸 퇴근 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게 되었죠. 아휴, 글쎄. 오늘은 안 된다니까.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라. 따로 연락하면 그때 다시 와도 되잖아.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너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아까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을 뿐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걸로 너한테 서운해 하겠니? 결혼식 올리고 그때 정식 며느리가 됐을 때 주도록 하마. 예비 시모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인터폰을 먼저 끊어 버리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방문해도 좋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받아주실 만도 한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말씀하신 시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인터폰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더니 갑자기 의자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터폰을 받지 않으시길래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예비 시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미소를 띠며 얘기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시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다는 듯 태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대문 앞에 서서 예비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로 발길을 돌려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 집에서 의자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조용해지긴 했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나도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 별일 아니었을 거야. 제가 예비 시댁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 놀랄 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신랑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줄 법하지만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인 집안일을 제가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고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별일 아니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말투로 대충 둘러대길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진 저는 더 이상 통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예비 신랑이 집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괜히 또 연락 안 받았다가 쓴소리 나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긴 했지만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집안 문제라 설명해주기가 참 꺼려지거든. 너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모든 걸 설명해서 너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보니까 혼주 한복은 준비가 다 됐니? 다음 주 주말에 얼굴 한번 보게 잠깐 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예비 시모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경이 쓰이셨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었고 예비 시모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하셔서 더 이상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일들을 제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크게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은 없었고 예비 신랑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준비가 된 혼주 한복을 가지고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고 있던 혼주 한복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모는 한복을 입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이어졌는데 주방 일을 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게 한 차례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어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과일을 준비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예비 시댁 식구들 몰래 제 옆구리를 툭툭 찌른 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방으로 돌아가신 가정부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부터 계속 눈빛을 주셨던 터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급히 다가오셨어요. 무언가 상당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부터 저한테 눈빛을 주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 집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아까 전화하는 걸 대충 듣긴 했는데
직업이 변호사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1,000만 원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랑 잠깐 마당 뒤에 창고에 좀 같이 가보시겠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따라 뒷마당 창고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계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려왔고 눈앞에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옆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순간 문이 열렸고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컨테이너 같은 창고는 냉장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하얀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냉장실 안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냉장실 안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그 여자를 밖으로 꺼내 주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집안 문제라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는데 고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변호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도움을 요청했네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냉장실에 둘 수가 있어요. 저보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가씨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119에 신고부터 해주세요.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건 분명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밖으로 부축할 테니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저는 냉장실에서 웅크리고 있던 의문의 여자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면서 저와 의문의 여자를 떼어 놓았어요. 그 여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는 또 누구예요? 왜 냉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저한테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많이 당황스럽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우리 아빠가 붙잡고 있는 저 여자는 나랑 과거에 사랑하던 사이였어.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사이였다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냐?
사랑했던 사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꺼내는 거야? 새아가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5년 전 일이었다. 그때 저의 부모가 둘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 그때 내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저쪽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지. 그게 당연했던 게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은 물 건너 가게 됐었는데 내 아들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상황 속에 조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내 아들이 저의 옆을 지켜줬던 거야. 반대하는 부모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결혼은 쉬울 줄 알았는데 저 애가 글쎄 정신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부모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통제불능인 쟤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데리고 가게 되면 괜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집에서 우리가 보살펴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돌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쟤랑 내 아들의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가진 비밀을 전부 다 터놓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였다. 아무래도 변호사면 법적으로 상당히 빠듯하잖니? 그럼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테고 그럼 저 정신 나간 여자를 이 집에서 내치고 여기 있는 재산을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세아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잠깐 냉장실에 들여보냈었던 거야. 저번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도 전부 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었어. 그만큼 돌봐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미 정신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한몫 든든하게 챙겨줄 테니까 방법 좀 알려줘봐라. 어차피 이제 한 배를 타게 될 사이인데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줬었고 여태 잘 살아 있잖아. 그리고 아줌마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줄 아세요. 제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워줬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요? 돈을 받았으니 그쪽도 공범이 된 거 몰라요? 이 집에서 평생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도 좋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정신병이 있는 저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변호사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이라더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여자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법정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곧 경찰들이 올 거고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분당의 17억짜리 빌라 너한테 넘겨주마.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상당히 큰 돈을 움켜쥘 수가 있다고. 아줌마도 입단속만 잘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예비신랑과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었으면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돈만 탐하고 싶어서 이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서둘러 신고를 해준 덕분에 119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시달리며 살아왔던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잠시 뒤 경찰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에게 접근을 했던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닌 변호사인 타이틀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변호사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들을 한꺼번에 묶어 그 여자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 위해 저는 밤낮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끝에 법적으로 6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던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주거 침입죄와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오기 위한 행동들과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은 정상이 아닌 그 여자와 잠자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제목을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게 알려드렸네요. 그 여자의 몸에도 꽤 많은 상처가 발견된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감면받기에는 힘들었었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와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보호자가 되어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정신병이라는 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 거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더라도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의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화가 났고 6년의 징역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그 여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생각 못 했는데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그동안 몸 부서져라 시모 밑에서 15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해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한 거였는데 항상 저에게 밥 먹듯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동안 너희들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집안의 기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힘들게 일궈온 회사도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정말 서로가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몸도 많이 약해져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까 생각 중인데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봐온 결과 내 자리를 물려받을 적임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이끌어갈 경영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당연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본 것도 아닌 여러 가지 차질들을 확인하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불만은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지금 이 회사를 동생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랑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몸담고 살았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들만 주로 해왔고 네 동생이랑 막내 며느리는 대학도 나와서 금방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질을 보고 판단한 거라고. 아무리 막내가 회사에 뛰어든 지 5년밖에 안 됐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보다 더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 회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고 결정했는데 엄마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보다 펜을 더 굴려봤으니 두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서방님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회사는 저희 거라고 장남이 물려받아야 된다면서 무조건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들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저 일만 시키려고 생각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머님 혼자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님과 함께 뛰어든 사업인데 당연히 회사에 경험이 많은 이이가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5년밖에 안 된 서방님이 대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는 거와 현장을 직접 뛰면서 안팎으로 쉬지 않고 두 발로 뛰어다닌 저희 남편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형님, 너무 극대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경영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머니 말씀처럼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표 자리에 앉으려 해도 유식한 사람이 앉아야 무게감도 있고 회사에 대해 이미지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버님은 어차피 고졸이잖아요. 대졸과 고졸은 하늘과 땅 차이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다른데
저희 회사 대표가 고졸이라는 걸 알면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하게 될 고객들까지 전부 안 좋게 볼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러니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어차피 현장직이 어울리지. 사무실에 앉아서 팽 굴리는 건 적성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 대표직은 막내 아들이 물려받는 걸로 하도록 하자. 벌써 임원진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반대하는 직원들 하나도 없으니까 조만간 대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니 그 전에 바쁜 일들은 전부 다 처리하고 이미 결정된 거 너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거라.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다. 우리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남편이 아닌 시동생을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시동생도 대표 자리에 앉길 원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얼굴 붉히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도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세상을 먼저 떠난 시부께서 회사의 경영을 배우라며 일찍부터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하셨죠. 워낙 성격이 있으신 분이시라 남편은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몸바쳐 키워왔던 자식 같은 회사를 동선애에게 물려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시모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의욕을 상실해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엄마가 동생에게 대표직을 물려줬다 해도 엄연히 너는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번 일을 통해서 형한테 실망 많이 했어. 내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회사에서 대놓고 지를 팍팍 낼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키우려 하는데 형이 대표직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정도로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번에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실 때도 됐잖아요.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영업도 안 나가시고 현장에서 일하실 의욕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왜 높은 월급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받으시는 월급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도 있으니 삭감 처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는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 파악은 형님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가 이제 회사 대표인 거 모르세요? 대표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직원이 일하기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으니 무조건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대표잖아. 모든 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그나들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 동생한테 물려준 게 서운했어도 너희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2번 다시 나오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실 수 있어요? 이제 회사도 자리가 잡혔으니 저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동생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만 박혀 있어서 펜만 굴리는 게 대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어때서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겉모습만 중요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내실부터 탄탄해야 회사가 오래 간다는 거 모르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도 제 옆에서 15년을 넘게 회사에 몸바쳐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회사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직원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커피 몇 잔 날라주는 것 말고는 사무실에서 손톱만 깎고 있잖아요. 뭘 얻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 회사가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누구보다 진심인 제가 대표 자리에 앉는 게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너 생각이잖아. 나는 그동안 너희가 일할 때 놀고 먹었니? 나도 회사 밥 지금까지 똑같이 먹었고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 잘 알고 있다. 나는 막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전문적인 지식도 훨씬 많아서 결정을 내린 거야. 대표가 현장에 나가면 뭐해? 어차피 직원들이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여기 직원들도 최소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르려고? 대표는 2발로 뛰는 게 아닌 뒤에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대표의 역할인 거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거라. 일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너희들 없어도 이 회사 잘만 굴러가니까 우리가 외원하면서 붙잡을 생각도 없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동생이 대표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대표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야 직원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면 분명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른다고요.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대표 자리에 앉지 못하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열정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건 먼 미래를 봤을 때 비전이 없다고요. 회사의 경영은 타고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의 재능을 본 거고 아주버님은 한계를 본 거죠.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고 회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들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가족 누구도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서운했던 게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시부의 뒤를 이을 사람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제가 내조를 잘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옆에서 똑같이 일을 배웠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도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부도 남편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걱정을 덜으실 정도였죠. 하지만 시동생은 정반대였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자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항상 시동생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를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일을 배워가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지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다는 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가 왔을 때 시동생은 대표 자리에 앉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남편은 아예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시모의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대놓고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를 회사에서 이탈하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핸드폰의 전원도 꺼버린 상태였어요. 저도 남편 옆에 있는 동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똑같이 핸드폰을 꺼버렸네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개인 시간을 보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머리도 좀 식힐 겸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남편이 회사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갑자기 부탁을 하셨죠. 꼭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야 되겠니? 회사에서 너희들이 나가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건 몰라? 전화는 왜 또 꺼놨어? 그래도 연락은 돼야 도움을 청할 거 아니야. 적어도 회사에서 나가려면 인수인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더 이상 회사에 미련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려고요. 벌만큼 벌었는데 저도 이제 보상 받아야죠. 대사안조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봤자 저는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감싸고 있는 대표인 동생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저희 가족은 오늘 떠나야 하거든요. 일정에 방해되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하는 행동이야? 정말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지?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미련 없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인연 끊겠다는 말에 제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사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왜 서방님만 감싸고 도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이 사람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시 회사에 들어가봤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방님이 사고친 거 뒤나 닦아주는 신세겠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 며느리니 말이 맞다. 큰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골치 아픈 일 뒤처리해주는 담당이잖아? 대표가 가서 수습하는 건 이미지상 보기 안 좋잖니? 그러니 너희가 좀 나서줘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 나올 때 저희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회사를 원하신다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이 얻으실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줬지만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폭풍이 휘몰아칠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자 당황하셨는지 꼬리를 내리시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저희 가족이 준비한 여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일정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애들과 함께 바람 좀 쐬려고 했던 건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혼자서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회사를 향해 달려갔죠. 저희 부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온갖 희생들에 대한 배신이라 더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한 뒤에 시댁 식구들이 있을 사무실에 발을 들였는데 대표실에서 동선혜와 시모가 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숨겨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엄마 말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아까 내가 너희 형 집에 다녀왔는데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더라. 더는 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보였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그만 불안해하고 앞으로 네가 대표로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직원들 대부분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엄마 말대로 제가 대표가 돼서 좋긴 한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대표 자리는 형이 어울리는데. 너는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네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럼 엄마는 누구한테 대표 자리를 앉혀주고 싶겠어? 당연히 너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밑바닥 작업 튼튼하게 다져놨으니까 무너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들이고 모르는 건 다른 직원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어차피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네가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조금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자. 그 정도는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까무러치겠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어요? 몇 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을 숨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저희가 그래도 회사 밥 먹은 지 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 너만 믿고 있으마. 똑 부러지는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나도 이제 남은 인생 마음 편히 살아도 되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서방님이 배다른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 똑똑히 들었는데요. 이 사실을 그이는 모른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세상 떠나신 아버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고 눈을 감으신 건가요? 이제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대표 자리에 앉히려고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귀로 듣게 된 진실을 저희 남편에게 전부 다 발설하고 모든 걸 바로 잡겠습니다. 어머님이 몇 시간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쳤던 것도 저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 건가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해야겠네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와 동선혜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고 핸드폰을 뺏어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진실을 듣게 됐다며 저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더니 저희를 말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시모의 계획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사업장을 뒤엎으며 저에게 달려든 동서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앞뒤로 흔들며 머리가 한 움큼 빠질 정도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네요. 한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저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도중에 남편이 급하게 회사로 찾아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서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동선회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입을 열지 못하게 동서가 제 입을 강타하게 되면서 그대로 쓰러져 입을 틀어막은 채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입을 다물라며 쓰러져 있던 저에게 달려들었죠. 남편은 동서를 발로 밀친 뒤 일으켜 세웠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몰려와 맨정신인 상태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힘겹게 제가 들었던 진실들에 대해 전달해 주었죠. 시동생과 남편이 배다른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얼굴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시동생이 시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남편이 살면서 시동생이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양 어깨를 잡은 뒤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고 앞뒤로 흔들며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남편을 뒤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정체 모를 남자의 뒤로 숨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는데 처음 본 남자는 시동생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는 저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끝난 일이고 너희들은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내가 인연 끊자고 했지? 이제 남남이니 더 이상 상관할 바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너는 내 친아들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살아생전 너희 아빠가 회사에만 정신 팔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했다는 걸 몰랐던 건데 누굴 탓하겠니? 아무래도 너희 친엄마에 대해 궁금하겠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이미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내가 빈자리를 깨차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지.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너희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이중생활을 한 건데 너희 아빠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편하게 속이며 살고 있었지.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대충 알아먹었으면 이제 그만 내 회사에서 싹 다 물러가라.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모와 시동생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눈에 엄청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하루 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탁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서 저희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에게 그동안 물려받았던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들과 기술들로 똑같은 회사를 차렸고 한평생 같이 일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남편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에 따른 손해도 막대했었죠. 그런데 시모와 동선회의 이력들이 거래처 사람들과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저희가 내쫓기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시모의 회사에 있던 직원들도 저희 쪽으로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된다고 했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간판만 달고 있는 빈 껍데기로 남게 되었죠. 시부는 남편에게 회사가 아닌 많은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신뢰라는 재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저희를 돕겠다고 두 팔 걷어붙인 많은 분들 덕분에 남편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1억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삶을 이런 식으로 끝낼 거냐고. 네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지금 너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거니? 세상 떠난 너희 아빠는 가족 간의 분열을 원하지 않을 거다. 가족 간의 분열은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죠. 당장 나가주세요. 유식한 자식이랑 며느리 데리고 있으신데 뭐가 문제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저희는 절대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잘난 가족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미 저희 관계는 예전에 끝난 거라고요. 결국 시모는 사정사정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판은 커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내외는 텅텅 비어버린 회사에 겉핥기식으로 배운 걸로 직원들을 새로 뽑아 억지로 운영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싹 다 알거지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시동생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런 시동생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모가 망하게 만든 시부의 회사를 남편이 다시 되찾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희가 겪게 된 아픔은 엄청났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삶이 힘들어졌을 텐데 남편을 믿고 따라와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남편과 자식들 보며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틈틈이 청약을 넣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진 재산 모두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시다 보니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날은 저만 따로 부르시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옆 건물의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 밝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분식류를 제 앞에 내어주시며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는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분식집을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이거든.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어. 너희 아빠와 함께 장사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항상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희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체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만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잡으셨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랑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전부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구이가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 둘이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잖아. 그런데 둘이서 버는 돈도 많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면 아이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여기 분식집 처분하면 너희 아파트 금액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금전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쁠 거 없으니 일단 너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만 부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금액 맞출 수 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몸부터 좀 챙기시고 그동안 분식집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부터 하세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평생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길 바라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옆에서 금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순간이었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와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은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저와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분식류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주셨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 가득 들고 온 분식류들을 보자 남편이 저 혼자 다녀왔냐며
바로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엄마부터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엄마와 나눴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를 만큼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점에 대해 굳이 남편에게 말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엄마의 요청으로 분식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평생 동안 분식을 팔아서 모은 돈 들이라며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계속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뭐 당연히 장모님께서 들어오시길 바라지. 하지만 장모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걸? 말씀이라도 드려봤소.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분명 싫다고 하시겠지. 괜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시겠어?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된다니까. 어쩌면 혼자 계시는 게 속 편하실지 몰라. 나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섣불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다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걸?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저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엄마를 모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엄마는 그래서 분식집을 정리하신 거였고 이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없었다는 걸 아셔서 하나둘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라볼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고 저는 중병에 걸리신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꽤 시끌벅적한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안 받아서 우리 먼저 시작했지. 장모님도 오셨네? 이참에 잘 됐네. 오늘 급하게 집들이를 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네. 괜찮지? 이참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사부인이랑 같이 있었네요. 이왕 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켰어요. 신혼집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오게 됐네요. 요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분식집을 그만두시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나 보다. 그러게 제가 진작 그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서 있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당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눈도 빨개진 걸 보니까 설마 울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집들이는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다음에 하자니? 사부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췌장암이시래요. 그동안 정말 오래 버티셨다고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서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휴식 좀 취하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식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겠어요? 벌써 사부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들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아들, 오늘은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마. 사부인께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잖니.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장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마저 식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영 신경 쓰여서 말이야. 우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오긴 한 건데 어쩌겠니? 환자가 우선이잖아. 당신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따로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못했다니까? 집들이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대화할 정도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시부모님 챙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장모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돌려보내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설마 계속해서 여기에 계실 생각은 아니시지? 췌장암 걸리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 아니, 장모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내일도 집들이가 잡혀 있다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장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해.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다음날 집들이까지 잡았다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놓고 무턱대고 당신 혼자서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옆에 있어주라고 했어? 그냥 오늘만 집들이 미뤄달라는 건데 췌장암 걸린 엄마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원해주신 자금이 5억이나 된다고. 솔직히 이 집은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나랑 엄마보다 집들이가 중요해?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일부러 우리한테 자금을 주시고 얹혀 사실 생각이셨던 거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고개를 드는 거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년은 거뜬히 넘어가실걸. 장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암도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든.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앞으로 한 2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허용해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네요. 남편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장모님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암이라고 집들이 분위기 다 망치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집에 눌러붙을 계획까지 세우시면 제가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몸이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계셨으니까 일부러 저희한테 5억 지어주고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예상한 거지. 앞으로 길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께서 췌장암 걸릴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살 날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네.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망쳐서 속이 상했겠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정 좀 하겠나.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술도 얼마 먹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픈 환자인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집은 당신이랑 내가 마련한 게 아닌 엄마가 평생 동안 분식 팔아서 우리 잘 되라고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신 엄마한테 감사해 하기는커녕 중병 걸린 엄마를 내치려 들어? 당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 보탠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혼하고 처분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불만도 얘기 못해?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는데 조친 거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데요. 엄마는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셨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단 방으로 모신 뒤 침대에 눕혀 드렸네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던지 쉬지 않고 막말을 뱉어대며 엄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힘으로 남편을 끌어 바깥바람 좀 쐬자며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들이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더는 제 삶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시부모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라는 시부모의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다퉜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신혼집은 처분을 한 뒤에 재산을 나눴고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말을 뱉은 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부르며 깨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깊은 잠에 빠지셨네요. 엄마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기억들은 전부 다 제가 못해드린 기억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온갖 투정만 가득했던 어린이였고 성인이 돼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불효자였었네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엄마는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드린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엄청나게 큰 존재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겨주고 떠나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인점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배운 노하우들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엄마가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식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저에게 재산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사람들과 사업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직원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네요.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또다시 제 앞에서 마주치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 그때 일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이였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셔서 수술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분식을 시켰는데 배달 주문 메뉴에 당신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당신이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잠깐만. 저기 명패에 왜 장모님 조남이 적혀 있는 거야? 당신이 대표 아니었어? 왜 대표가 당신이 아닌 장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설마 췌장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정말 다행이네. 이참에 장모님 얼굴까지 뵙고 부탁 좀 드리면 되겠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는 당신한테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난리쳤던 기억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리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됐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알 수는 있었다고. 저 명패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엄마를 대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는 2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이야. 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라고. 남편은 중역실에 있는 저희 엄마의 명패를 보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기억에 잊고 살았던 남편이 저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만 접한 상태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남편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